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한국은행에서는 금통위 결과를 발표를 했죠. 기준금리는 현행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폭증하면서 이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수는 3,150선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꽤 강한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의 강세로 시장은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밤 사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장중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조금 빠지면서 4조 달러를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시총 4조 달러라는 역사적인 획을 하나 더 쓰게 된 엔비디아 그리고 젠슨당 CEO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겠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겠지만 국내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오늘은 반도체 관련한 밸류체인 다른 AI, 온디바이스 거기에 더해서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까지 그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더욱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좀 제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E 수준이 33배. 물론 지금 높다라고 평가하는 일부 시선도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러면서 4조 달러 시총을 넘어서 10조 달러도 향후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장밋빛 미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에 더 주가가 탄력이 붙을까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삼성전자, 지수를 산다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사서 전체 시장을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업계의 동향을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디램 부분에 있어서 32년 연속 1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SK하이닉스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디램 업계 1위를 내준 삼성전자 대신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보면 15.5% 보이시죠? 2분기에는 팽팽하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에 있어서 메모리 시장이 전체에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8.6%에서 10%를 넘어서면서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판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메모리뿐만 아니라 HBM 쪽에서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따라가고 있는 삼성전자 향후의 주가의 탄력은 어떤 쪽이 더 좋은지 고민을 좀 해볼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가상화폐 관련된 테마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죠.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안에서 가상화폐,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세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는 11만 2천 달러를 넘어서 처음으로 사상 첫 11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비트코인. 이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나 봤더니 약 한 달 반 만에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봄쯤에 저점을 다지더니 다시 한번 강세, 그리고 나서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면서 11만 2천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들이 이런 비트코인 가격에도 연동되지만 국내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위에서 가상자산 관련한 산업을 육성시키고 진흥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이 일단 테마로서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은 없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탄력이 더욱더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보다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현재 글로벌 20개 제약사 중에서 17개 제약사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탁 생산 개발 CDMO 부분에 있어서의 탁월한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상위 제약사 중심
중심의 신규 고객에 대한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 주가에 기대감을 또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7월 23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도 관건이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바이오주에 있어서의 온기가 더 확산될지 여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등을 비롯한 시총 상위단에서 바이오주의 움직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존 주도주 말고 차기 주도주를 이야기할 때 바이오주 곳간이 많이 비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과연 바이오주가 차기 주도주로서의 성격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요거 자료 준비했는데 안 보여드릴 뻔했네요.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차기 주도주 얘기하면서 좋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약과 관련해가지고 관세 관련해가지고 악재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뭐 관련해서 200% 트럼프 관세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다라고는 하지만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또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예를 해뒀기 때문에 이 영향을 끼치기 전에 각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양한 방안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되고 있진 않죠. 그리고 SK바이오팜의 미국 비중이 80%로 가장 큰데 현재는 재고 확보나 DB 미국 CMO 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뭔가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악재는 크게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악재는 아닌 것으로 시장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 분위기와 함께 전략 잡아야겠죠? 잠시 후 함께 하시죠. 현재 구간 8시간이죠. 10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157포인트 선 0.74% 강세가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7% 상승한 79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전략까지 마련해보는 시간, AJ인베스트먼트 이재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3,150선을 가뿐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중소형주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답답하고요. 대형주 잘 들고 계신 분들은 두둑합니다. 저는 답답한 편이에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돈 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인 중에서 투자자가 있는데 네. 굉장히 큰 증권사에서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인데 7월 달 들어와서 전체적인 계좌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근데 그 성과가 전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위 10%로 지금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달 들어서 전체 계좌가 5% 수익이 났는데 모든 투자 계좌들 중에서 10%에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만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합주가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뭐 도대체 누가 수익이 나고 있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포모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큰 기업들,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모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전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반등장이 아니라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네. 내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내 종목 쪽에 대한 뭐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 자체를 좀 기다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일부 자금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매매하실 필요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너무 이렇게 포모 현상에 시달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강세인데 그중에서도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가 꽤 보입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지금 초반부터 더 키우고 있어요. 네. 바이오주 항상 차기 주도주 후보로서 항상 예, 이름을 올려놓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후보 말고 진짜 본 게임에서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 어떻게 시장 수급이 좀 바이오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일단 뭐 대형주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자금이 좀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6%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그동안 잠잠했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략주로 이야기했었던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인데 맞아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같은 바이오 플랫폼 기업도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기업도 올라오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뭐 바이오 시밀러 쪽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본다면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키 맞추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둔감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같은 경우는 뭐 선거라는 큰 모멘텀도 있었고 최근에도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관세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관세를 200%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보다는 200%를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만 부과한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전 선순환의 과정이고 코스닥 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오늘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10개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열어볼까요? 커피 한 잔. 우리 작가님이 점점 약간 F 감성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식품료 관련한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기술주 아직 아니에요. 저 다 읽고서 한번 피디님 한 번만 돌려주세요. 나 한 번만 읽을게요. 자, 기술주 금리 인하 STO 브라질 50%, 분리과세 엔비디아, 나스닥 최고치, 소버린 AI 11만 2천 달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힌트 드렸죠? 커피 한 잔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뭐 맥심 이런 거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커피 한 잔 정도의 무게를 자랑하는 휴대전화가 바로 밤사이에 공개가 됐죠. 네. 삼성의 이제 Z 시리즈 맞아요? Z? 맞습니다. 갤럭시 Z, ZZ. 예. 예, Z. 요거 어떻게 이번에 좀 반응이 좀 있나요? 반영이 있나요? 예전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또 사전 판매가 또 뭐 얼마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절대적인 수치를 제가 뭐 이전 수치를 모르니까 네. 근데 좀 뭔가 반응이 좀 좋다라는 분위기인데 그게 또 언론 보도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항상 나올 때마다 뭐 반응이 되게 안 좋았다라는 기사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긴 근데 이제 하죠.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볼 때 네. 반도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좀 줄어들어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을 내놨죠.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제 반도체 쪽과 모바일 쪽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3조 정도가 나왔어요. 3조가 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가 2조 정도로 까먹었죠. 그래서 반도체 사업부에서 전반적으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바일 사업부에서 이제 약 2조 7천억 정도, 2조 9천억 정도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봤을 때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팩 행사에서 굉장히 호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주가 모멘텀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반 경직을 좀 만들어주고 네.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내용이 들려준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돈을 벌고 있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IT 세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바일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AI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출시가 되면 수요를 자극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PCB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현재 시점에서도 움직인 것은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이제 PCB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전기 부품 쪽이 움직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폴더블 폰, 그 접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KH 바틱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외장 힌지를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파이넴텍 같은 경우도 내장 힌지와 외장 힌지를 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고 우리가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과 엮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 전자 부품 단으로 자금이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언팩 행사를 하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 IT 전자 부품 쪽을 좀 봐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 중에서 이런 B2C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게 B2B 쪽에 대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고객단에 대한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IT 세트 쪽에 대한 관세 부과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모바일 사업부에 대해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뭐 조율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I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IT 세트가 어쨌든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대폰을 바꿀 만한 명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챗 GPT가 나왔을 때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지만 한번 사용을 한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교체 수요는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체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저평가거든요. 참 이게 저도 죄송한 게 삼성전자 저평가인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 알죠. 외국인도 알고 전 세계가 알아요. 근데 그 저평가에 대한 또 이제 이유가 없이 저평가면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잖아요. 예. HBM.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에 뭘 매매해 볼까라고 지금. 한다면 SK하이닉스가 낫겠죠.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도 나을 거고요. 주가가 좀 올라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HBM이라는 시장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공고한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SK하이닉스가 낫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냐? 이걸 매수하면 안 되느냐라고 네. 한다면 그건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만 원대에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도 처음엔 훈련을 하죠. 네. 훈련을 할 때 이제 HBM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는 이제 SK하이닉스의 물량들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였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플랫폼을 이용해야지만 AI 쪽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그 GPU, 그러니까 그 AI HBM이 들어간 GPU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훈련이 아니라 추론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쿠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AMD라든지 다른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약간 희망회로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을 만들어주면서 우상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처참해요. 2분기 실적을 보면. 네. 정말 처참한데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도 어쨌든 더 나빠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HBM 쪽 같은 경우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도 요건 이제 관세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쵸. 관세에 대한 문제만 없다라고 한다면 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약간 우리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좀 돼서 언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 싶기도 하고 저평가된 거 알겠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6만 원대를 넘어서고 나서 이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래 잘 버티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6만 750원인데 6만 원을 깨지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에서의 접근도 뭐 그리 나쁜 가격대는 아니죠. 그렇죠. 저는 좀 우리가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네네. 삼성전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마음이 하겠다. 아프죠? 네. 그리고 소각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을 고려해 본다면 전 지금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어제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보자면 네.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었죠.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시장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더욱더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가 더 많은 쪽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로 많이 안 넘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엔비디아가 신고가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화이팅! 네, 삼성전자 주가 화이팅! 삼성전자가 또 잘 버텨줘야 물론 현재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형님이 좀 같이 버텨주면은 지수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우리 또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함께 또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중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배당 소득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당 소득 관련한 이야기 저기 안에서 뭐가 될까요? 저 안에서는 없는데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금융지주사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 증권주 중에서 여전히 그 PBR 기준으로 1배 미만인 종목들이 많고 특히나 자사주 비중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추가적인 상승 앞으로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말고 꾸준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여대야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기업 입장에선 좀 부담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소액 주주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가를 매매하고 이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노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배당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단발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트레이딩 자금 쪽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변동성을 보였었던 게 은행주들과 보험주들과 뭐 당시에 현대차나 기아도 좀 많이 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던 게 증권주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도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증권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지금 사업 구조 자체가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종합주가지수가 몇 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브로커리지 수익이라고 하는 수수료에 대한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증권주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에 대한 메리트와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인포바인이라는 기업이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인포바인. 네,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이제 자사주가 5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코스닥 기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인포바인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도 좋고 네. 테마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사주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싶은 게 약간 맹목적으로 그런 테마에 편승해서 한 번씩 수급 유입되고 맞아요. 뭐 그렇다고 뭐라 그래야 되죠?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털고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좀 걱정이 조심하셔야 될 되기도 것 해요. 같아요. 근데 네. 뭐 인포바인이 안 좋은 회사라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자사주 비중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라든지 투자자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자사주를 이제 나중에 지금 우리가 배당 분리과세 이야기하고 있다가 잠깐 제가 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들의 가치, 그러니까 주가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자사주를 아무리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그 지분율,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이 낮다라고 한다면 대주주의 지분이 50%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에 네. 그 대주주는 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대주주가 20%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80%를 누가 가지고 있죠?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이 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각을 하면 대주주가 아닌 자들의 지배력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렇게 자사주가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전 자사주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서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경영권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주들에 있어서의 환원 정책을 펼칠 텐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될지 여부도 우리가 좀 가늠을 맞아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주주 환원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코스닥 기업도 분명히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보면은 대형주 또 코스피 상장된 기업들이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도 여러분 좀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증권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 중에서 가장 현재 구간에서도 매력적인 기업을 꼽아봐야겠는데 뭐가 될까요? 네, 그죠. 많이 올라왔죠. 제일 어렵죠. 요즘에는 네. 요 며칠 동안 그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국증권이라든지 맞아요. 뭔가 좀 규모가 작은 신영증권 신영증권.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자면
지금 저도 키움증권 화면을 보면서 우리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 저도요. 키움증권이 어쨌든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증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매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미국 쪽에 대한 주식 매매도 요즘에는 다시 한번 또 서학개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브로커리지 수익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키움증권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직전 애매하다. 고점에 거의 다 있거든요. 지금부터 3% 정도 올라오게 되면 직전 고점인데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많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증권주 쪽에서는 그래도 키움증권을 가장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익이 일단 있다. 그러니까 기업의 본업도 잘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한번 키움증권 선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 오늘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기업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STU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U 법제화가 임박해지고 있는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한꺼번에 다 막 작용되고 있어요. 네, 뭐 맞아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런 분위기는 약간 단기 테마라고 봐야 되는 건 맞죠? 네, 아니에요? 전 일단 단기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기업들, 물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주가의 상승분을 상쇄할 정도로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에 뭐 역사상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죠. 맞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STO 같은 토큰 증권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부 다 연동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데 우리가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법제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이제 시장에서 뭐 부각이 된 적은 몇 차례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뜨겁게 움직였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테마가 처음 형성됐을 때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때 1차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재무제표 상에 넘버가 찍힐 때, 숫자가 찍힐 때 그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주가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만 테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카카오페이를 대장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더즌이라든지 쿠콘이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다날이란 기업이 굉장히 대장주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올라갔고요. NHN KCP 같은 경우도 뭐 레포트가 하나 나왔었죠. 가장 직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정책적인 모멘텀은 찬성입니다. 네.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것이고 올해 내내 부각이 돼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만약에 지금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 공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공략에 있어서는 종목을 선택을 한번 해봐야겠죠 또. 예, 제가 다나를 가장 좋게 보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어요. 경고된 종목은 좀 네. 위험하죠? 네, 그래서 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한 차례 급등 뒤에 근데 원래는 좀 대장적인 성격으로 확 움직였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조금 덜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가 계속해서 좀 바뀌더라고요. 약간 세분화된 내용들이 변하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STO가 부각이 됐을 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엔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특허권을 등록을 했다. 뭐 상표권을 등록을 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핀테크 기업이라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전자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지갑으로 연동을 해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쪽에서 일단 매출이 나오고 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B2B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B2B 단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쪽까지 이제 캐파 확장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그 명분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플랫폼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오늘 또 조금씩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직전 고점 돌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되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이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탑픽을 골라보도록 할 텐데 오늘 탑픽을 제약바이오 쪽에서 골라오셨어요. 네. 네. 제가 요 기업 요즘에 눈에 많이 띄어서 준비를 했는데 유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네, 여기 이제 콜레라와 관련돼서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돼지 콜레라. 돼지만 맞나요? 콜레라가 아니에요. 네. 콜레라는 돼지가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사노피가 사노피. 경쟁사였는데 네네. 사노피가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이 됐다. 돼지열병 맞네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고요. 돼지가 많이 걸린다. 유니세프에도 이제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유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7월 달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적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요 종목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단가 인상이라든지 앞으로 콜레라 외에도 다른 백신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5,500원, 네.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물대를 막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는 15,500원, 손절가 11,500원 살펴보시고 이 종목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AJ인베스트먼트 이재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전장 흐름 정리해보고요. 오후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목요일 이 시간에는 딜사이트 S의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도 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게 뭐냐면은 지금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0.5% 하락 중이죠. 거기다가 지금 홍콩도 0.1% 하락하고 있고 조금 전에 개장한 중국장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미 선물까지도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빠지고 그렇죠? 러시아에서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빠지고 했던 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가 조정이라도 한국이 올라가는 정말 이 대단한 사이클에 여러분들과 저는 올라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이제 홀로 잘 가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한국 증시의 어떤 고질병 이것이 이번에 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바뀔 거라는 기대감들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또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자극을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물론 뭐 어제는 미국장이 좋았어요. 엔비디아 신고가 가고 좋았죠. 그렇지만 최근에 근래에 한 4월달, 5월달, 6월달 미증시가 많이 출렁거리면서 미국 가면은 무조건 수익 날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또
갔다가 손해보셨던 분들이 한국장으로 일부 복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이 돼서 한국 증시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보니까 오늘 금통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동결이 났었는데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 있었고 만약에 오늘 깜짝 금리 인하가 있었다면 시장이 좀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 부분은 지나갔고 동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있을 만한 이벤트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일정들은 이번 달 안에 이제 민주당 여당 측에서 여러 번의 이제 국회를 소집을 해서 많은 안건들을 통과시킬 텐데 거기에서 뭐 상법에 대한 이야기, 또 세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처리가 되면서 한국 증시가 밸류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우리 투자 자산들을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은 주식시장이 가장 좀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은 약간 이제 최근에 좀 올랐다 보니까 차익 신호를 내놓고 있는 중인데 글쎄요, 저는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우리 증시 많은 종목들이 같이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 뭐 요즘 반도체가 실제 뭐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업황이 개선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은 지주사랑 금융주 이런 것들이 막 바이오 제약주들이 끌어올리지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그런 후발주들도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무조건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에 들어가셔야 수익이 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걸 사야지 우리가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은 걸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잠시 후 제가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종목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이나 홍콩 같은 이 아시아권 증시들 다 내리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상승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오늘장 분위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유경훈 전문가님의 오늘 공략주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휴젤 챙겨주셨습니다. 휴젤 이야기를 할 때 보톡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잘 팔리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보톡스 원탑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소송건이 좀 있어서 뭐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2등, 3등 기업들도 있는데 소송전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계속해서 바닥에 탈출을 못하고 있고 1등 기업 혼자만 치고 가는 그런 독주가 나온 상황이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휴젤은 현재 지금 요즘 화장품이 잘 가잖아요. K-뷰티가 잘 가고 있는데 그 후발로 저는 이제 미용 섹터도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K-뷰티 다음은 이제 미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오늘도 화장품은 좋더라고요. 뭐 달바글로벌이라든지 예전에 우리 추천드렸던 APR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APR이 지금은 대장주지만 제가 APR을 여러분께 소개드렸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올 초.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 한번 뭐가 좋을까? 어떤 종목이 좋을까 해서 제가 APR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화장품의 완전 초대장주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좋은 회사고 최근에 아마존 세일 들어가고 좋은 후대는 많지만 저는 이 종목을 5만 원에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16만 원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더 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오른 것 같아요.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APR이 이만큼 왔으면은 다른 거는 뭐 그죠? 지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서 미용 쪽을 보고 있고요. APR이 지금 1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처음 드리고 나서 이렇게 200% 이상 올라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마찬가지로 휴젤이라는 종목도 지금 굉장한 상승 랠리를 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이미 2023년도부터 이 장기 랠리를 보였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휴젤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톡스 얘기를 아까 처음 하셨었는데요. 이 보톡스가 우리나라인데 한국은 이미 포화 상태래요. 이미 한국은 이 미용이나 이쪽 관련 기업들이 거의 뭐 출혈 경쟁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포화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최근에 많이 팔리냐면 중국 매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 톡신, 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톡신 원료가
원래 중국으로 수출이 나갈 때 뭐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렇게 대용량으로 수출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월마다 수출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주문이 쏟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 그 중국향 톡신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올해 한 300% 가까이, 29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에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역시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영업이익은 한 36% 정도 그렇게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에 2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한 49%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진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비올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비올. 얘는 이제 미용 그 의료기기 쪽인데 비올이 이번에 자진 상폐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이제 매매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뭐 추천드리고 나서 5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만 비올이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이 제일 높은 기업이거든요. 이 미용 뷰티 쪽에서 얘네가 영업이익률이 60% 정도가 나와요. 근데 비올이 만약에 이제 자진 상폐가 되고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그 자리는 휴젤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휴젤이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으로 요즘에 또 실적이 많이 주목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휴젤이 영업이익 2천억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매출액은 4천억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시장에서 좀 선호를 하죠. 열광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쉽게도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은 아니라서 또 실적이 내고 회사의 유보율이 지금 뭐 17,00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주지 않는 부분은 약간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상법 개정안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요즘 재미가 좀 없어요. 그렇죠? 요즘 화장품의 대장주인 달바글로벌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휴대는 좀 재미가 없는 게 맞습니다만 이럴 때 사야 또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다가오는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우리 선취매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위쪽으로 보고 있지만 최대한 4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리포트 중에서는 50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왔어요. 참고로 지금 주가가 35만 원이거든요. 그 50만 원이면은 아주 한참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도 앞에 5자리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올 거예요. 올해는 힘들 수도 있어요. 조만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50만 원 정도 간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차로는 40만 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상승률이 있다고 보여져서 현재 진입하실 분들께는 목표가 4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3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니까 지금 주가는 약간 더 떨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3만 원 제가 손절가 잡은 그 구간까지는 한 번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손절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올 때쯤 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휴재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에 이어 미용 의료기기 쪽도 이제 봐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휴젤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4만 5천 원 봐보시고요. 손절가는 33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까지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위지트 주셨고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위지트라고 한다면 이 빗썸과 또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빗썸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작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좋은 종목은 많아요. 뭐 업비트 관련해서 두나무 관련해서는 뭐 우리기술투자도 있고 또 하나투자증권도 있고 사실 그 종목을 사는 게 맞습니다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후발주로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여러 번 추천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우리기술투자를 드렸을 때가 지난 4월 달에 이 종목을 드렸었더라고요. 그때 4월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 폭락 나오면서 한국 증시도 같이 빠졌던 바로 이제 그 시기였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기술투자를 대략 한 6천 원대 정도 추천을 드려서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11,000원까지 가면서 한 70% 정도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목표가 그때 9,900원에서 사실 지난달에 우리는 팔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이 좀 나왔죠. 사실 이게 좋아요. 이 종목 좋지만 이미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기술 투자가 좋지만 지금은 살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투자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지난 6월 12일 날 한 달 전에 그때 드렸던 게 빗썸 관련주인 T사이언티픽입니다. T사이언티픽도 주가 들이고 나서 거의 이거는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목표가 30% 이상 도달해버렸어요. 그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드렸을 때가 6월 12일인데 그날 살짝 눌림목 주고 다음날 급등, 그 다음날 급등, 그리고 3일 쉬고 그 다음날 27% 급등 해서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이미 두 종목을 크게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으로 찾다가 이제 위지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위지트는 예전에도 제가 종종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실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미 앞선 종목들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에 저는 순서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지트는 암호화폐 쪽에서 가장 덜 올라간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해서 벤처기업의 지위를 인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 달에 그 민주당 쪽에서 그 국회 소집 일정들이 여러 번 좀 있거든요. 이번 달에는 여러 번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한 기업들이 될 것 같아서 현재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내용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코인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좀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빗썸 관련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코인도 신고가 돌파를 했고, 또 이제 빗썸이 사실 올해 그 상장 준비를 했었다가 내년으로 상장이 좀 연기가 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들어섰잖아요. 또 금방 올해 지나가고 또 금방 우리 내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 겨울 되면은 내년에 있을 만한 비하면서 빗썸 상장 막 이런 얘기하고 있을 텐데 지금쯤 준비해 두시면은 아마 실제로 뭐 내년에 재료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반영이 좀 되지 않습니까? 몇 개월에서 선반영이 되니까 지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위지트라는 종목은 이 지난번에 빗썸 관련 주식이었던 T사이언티픽의 대주주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T사이언티픽은 적자 기업이거든요. 1분기도 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실적이나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그냥 테마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T사이언티픽의 대주주인 위지트를 보시면은 위지트는 흑자 기업이에요. 이제 자회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예전에 한 5년 전에 그때 파워넷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알짜 기업입니다. 요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요 기업이 작년부터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지트는 현재 보시면은 현재 연결 기준으로 작년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늘어났고요. 올해도 그 실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그냥 실적 안 나오는 적자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체급이 많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재료들, 저는 내년에 있을 재료들 플러스 올해 자회사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충분히 한번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막 우량주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저평가주, 그동안의 소외주였다가 이제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는 중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목표가는 저는 깔끔하게 1,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이라서 1,000원까지 변동성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겠죠. 손절가는 725원으로 이렇게 잡아드릴 거니까 목표 손절가 잘 보시고 오늘은 갭을 크게 띄웠다가 약간 눌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오후 장 끝날 때쯤 천천히 들어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표가 1,000원 그리고 손절가 725원 기억하시고 눌림목에 사신다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주들 안에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 후발주자, 위지트 봐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5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SNS텍인데요.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라고 한다면 오늘 역시나 미장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엄청난 기록을 썼죠. 네, 엔비디아가 이제 사상 최대 시총과 사상 최대 신고가 기록을 했고 또 덩달아서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브로드컴까지도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갔고요. 요즘 반도체랑 또 AI 투자 열풍이 아직 쉽지 않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게 되는 대목인데,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주들 저는 늦지만 결국 그 트렌드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서는 반도체 중에서 이렇게 좀 시원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아직 많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트렌드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좋지만 현재 그쪽 반도체 쪽에서 가장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SNS텍이거든요. 사실 이 종목은 지난달에 우리가 수익 실현 한번 했었어요. 지난달에 이번 달 초군요. 이번 달 초에 44,000원을 도달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었어요. 제가 이 종목을 언제 드렸었냐면 작년 12월 달에 드렸어요. 그때가 얼마였었냐면 거의 주가가 12월 달이면은 대략 한 지금을 보면 한 25,000원, 24,000원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려서 혹시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다면 한 80% 이상 수익이 났을 텐데 아직도 이게 끝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입절을 한번 하면 웬만하면 시간을 좀 가지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한번 추천하는데, 이건 입절한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가져오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드렸던 거는 25,000원대 드렸었지만 지금 47,000원대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재료가, 원래 이 종목이 올해 되게 잘 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반도체 장비 중에 EUV 장비에 들어가는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요 부품이 원래는 올해부터 양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내년으로 늦춰졌어요. 이게 사실 제일 큰 안 좋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올해 양산 들어가고 올해 이제 고객사들 공급 들어가고 하면은 실적도 펌핑되고 주가도 지금 뭐 5만 원, 6만 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년으로 밀리면서 속도가 제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많이 늦게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다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이번 달 들어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SNS텍을 얘기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라는 것도 있고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이건데, 이게 사실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사실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이대주주로 있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가 2020년에 지분 투자를 한 이후로 빼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분을 갖고 있어요. 사실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축소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거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호재가 나오면 SNS도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이 종목이 더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을 오늘 추천으로 가지고 됐고요. 실적 한번 볼게요. 차트 흐름이 한번 워낙 좋으니까 쭉 가고 있죠. 작년 11월 때부터. 자,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는 지난 2020년도 그때 막 한참 코로나 터지고 막 그때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잘 나오는 기업이었고 꾸준히 올라가는 게 정말 최고 장점이에요. 어떻게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전쟁도 터지고 막 그런 와중에서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어떻게 계속 늘어나요? 꾸준하게. 그죠? 이거는 뭐냐면 고정적인 고객사의 주문이 있다는 거예요. 고객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좀 물량을 줄이고 이러면은 하청 기업들은 되게 휘청휘청 하거든요. 근데 이 SNS텍의 이 장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주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기복을 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런 기업은 그냥 주가 빠질 때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겨울이라든지 올해 4월달, 5월달처럼 빠질 때 사면은 산수익이에요.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지금 오른 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뭐 조정기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이 또 온다면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조정이 왔을 때 까먹지 말고 이런 걸 들어가시면은 아마 기분 좋게 수익이 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설명드리고 빠르게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2분기는요,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37% 정도가 이번에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는 한 48% 정도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매년 성장하는 거를 수치로 우리 CAGR로 분석을 해보면은 한 20%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 최근에 목표가 상향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56,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 한 25% 정도 상승 여력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동의는 하는데 제가 분석했을 때는 거기까지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됐는데 매물대를 못 뚫고 앞에서 주저앉는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낙관적인 뷰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목표가 59,000원 설정을 드리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4만 원을 제시를 드리니 투자하실 분들은 그 가격 내에서 안전하게 잘 모아 가셔서 제가 예상하는 목표가는 올해 겨울쯤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이 되거든요.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NS텍 증권가보다 더 높은 목표가 제시 주셨습니다. 59,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 4만 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유경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신 뒤에 지금 바로 정보방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머니체크였습니다. 딥다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증권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겁지만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더욱더 커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떤 주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집값 상승세 꺾이고 거래는 뚝 떨어지는데 과연 이 여파가 어디까지 향하고 있는지 오늘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 해볼 텐데 이제는 지난 6월에 발표됐었던 관련한 정책이 맛보기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그 여파가 커질까요?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요새 주변에서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언제 할까요? 사냐? 언제 사는 게 지금 좋냐? 팔아야 되냐? 팔아야 이게 제일 하느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아, 사야 하냐가 아니고 예. 팔아야 하느냐라는 왜냐하면 질문을. 이제 대출이 장기화가 규제가 장기화가 네. 되면 거래가 실종되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실종된다 그랬을 때는 내가 집을 팔고 이거를 현금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제한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규제가 이제 당장 가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수요 억제와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은 빨리 팔고자 하니까 이제 그런 시기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정보를 믿고 네. 기다려야 될까? 그럼 기다린다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하는 이제 그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매도자분들은 지금이 혹시라도 내가 실세 차익을 보고 팔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지가 네. 궁금하실 거고 실수요자분들,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영끌이라도 해서 사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관련한 시장 동향 한번 짚어보면서 조금이나마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27일에 관련한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얘기는 언론 보도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실제 현장에서 정말 거래가 없나요? 문의가 일단 뚝 끊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물어볼 이제 수조차 공인중개사업소에서 네. 이거 언제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기 냉동기잖아요. 거래가 없다라는 얘기는 수익도 네.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별로 따져봐도 가장 고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강남구의 타격이 실제로 많이 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강남구를 우리가 놓고 본다 그랬을 때는 이제 가격이 일단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싼데 대출에 얼마를 의존해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했을까?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 부동산 거래를 놓고 본다라면 10억 이상 대출이 전체 거래량이 한 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강남에 현금 부자들이 인입이 돼서 이게 그분들에 의해서 거래도 있었지만 결국에 대출에 의존된 행태도 여전히 유지됐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뭐를 풀어줬냐면 후순위 담보 대출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용이했었다라는 이제 그 환경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난 거는 강남에서 거래된 주택들의 갭 투자 비율이 40%를 상회했다라는 얘기는 절반 정도가 이제 갭 투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갭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6개월 동안 전입 의무를 주다 보니 그 거래량이 이제 완전히 이제 실종됐다라고 보는 거죠. 새 안고 매매를 했었던 그렇죠. 갭 투자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강남에서는 이게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었는데 이게 또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니까 거래가 단 한 건이 예.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네. 강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정책으로 잡을 수 없는 시장, 네. 그리고 현금 부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성 발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인발부가 돼 있지만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는 강남시장이 가격이 올려치면 네. 이제 이어서 따라오는 그 시장이 마용성이잖아요. 가장 먼저 풍선이 부풀어지는 게 이 지역이죠. 근데 이제 늘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이제 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규제가 약발이 먹히고 그리고 가장 시장에 바로 적응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있었던 대출 규제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한 형태로 갑자기 이제 나왔죠.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단기적인 쇼크가 이제 크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쇼크가 클 때에는 가격은 차차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되는 주간 단위 동향을 놓고 이제 본다라면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서울의 이제 거래 가격의 상승폭을 본다 그러면 0.43에서 0.40으로 약 0.03%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폭은 거래량이 감소함으로써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있고 이것이 이제 시그널로 한 달 정도의 어떤 거래량과 가격 동향을 본다라면 네. 이제 이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과 거래량은 우하향한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좀 줄고 가격도 좀 줄어들 것인데 네. 이제 첫 주에서 나온 반응을 놓고 봤을 땐 0.03%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폭락이 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거래량도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 영향 하에 있을 거니까 당분간은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이제 마용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에 있어서 거래가 급감을 하면 약간 그 수요가 노도강 쪽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관련해서 부동산 이야기를 했었던 한 이제 클립에 아래 댓글에 노도강 전혀 우리 지역에 뭐 그렇게 영향 없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들도 꽤 아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가 10억 미만이 그렇죠. 노도강으로 간다. 효과가 뭐냐면 학습 효과가 풍선 효과라는 것이 있기 네. 때문에 그동안 저기 강남 상구하고 마용성이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갔지 않냐. 네. 그렇다면 가격 희재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출을 6억으로 묶었으니까 그 묶여진 대출 6억 이하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출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묶이기 시작하면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힘들지만 또 이 6억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확 튀어오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우리가 뭐 희망이라 그러면 사실 이거는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대출도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좋은 지역에 진입은 글렀으니까 이제 서울에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내 주택이라도 내가 마련할 거야 하는 실수요자들, 네.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체가 투자자들이 인입되지 않으면은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경기도로 넘어오는 중이라는 댓글도 좀 보이는데 마용성 노도강에 의해서 경기도 어떻게 좀 경기도 집값은 조금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 좀 올라왔나요? 이전에도 과천이나 분당 이런 지역들은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근데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는 또 노도강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어디로 갈 거냐, 경기 남부로 갈 것이냐가 이제 우리는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용인 근데 이제 지역이나 경기 남부로 갈 때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네. 것 첫째.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도에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가 주 생활지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접근성도 감안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게 광범위하게 이전처럼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에는 어렵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내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 GTX A 노선이 어쨌든 제일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노선 위주로는 조금 그래도 수요가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불편하잖아요. 네, 수서까지 그렇죠. 끊어지고 서울역까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오는 강남을 접근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죠. 2027년 이후가 돼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개통 시기를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GTX의 수혜를 많이 받는 파주나 동탄이나 이제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인 진짜 GTX로 내가 출퇴근하는 이 편의성이 너무 높아졌네. 그게 이제는 딱 삼성으로 딱 연결이 그렇죠. 돼야. 예. 그게 이제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기 맞아요. 때문에 아직까지는 절반의 혜택만 좀 돌아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으로 봤다면 이제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대체해서 오피스텔 쪽으로 이 수요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실수요라기보다는 투기 수요가 몰려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로 오피스텔 가격 좀 꿈틀대고 있습니까?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네. 어디에서는 거래량이 엄청 줄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오. 또 어느 지역은 국지적으로 지역별로 약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 이제 건너서 용산이 예. 오피스텔 주상복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데이터를 하면은 또 들썩이는 것 같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을 네. 하나를 타겟해서 그게 이제 랜드마크성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이제 그게 전체 이제 오피스텔 시장의 하나의 그 트렌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 오피스텔 시장이 이제 좋아질 거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네. 본질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우리가 부동산에서 바라보는 그 오피스텔의 본질은 뭐냐면 주택의 대체제거든요. 네. 주택의 대체제는 주택 아파트 시장이 화랑을 띠고 이를 위한 규제가 점점 강화될 때 이제 아파트를 못 사게 됐을 경우에 이제 내가 오피스텔이라도 사서 주거 만족을 꾀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주택 마련의 어떤 대체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월세 수입의 대표적인 제재가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주택의 대체제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 규제가 점점 강화된다 그러면 그 규제가 오피스텔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미치겠죠.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오피스텔 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오피스텔 시장이 좀 더 본격화됐다. 아니면 이제 이게 또 한동안 이 시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대장주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투자용으로는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실수요자분들도 아파트를 더 선호하죠. 네. 아파트의 가격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이 조금 더 저렴한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번에 대출 규제가 이제 오피스텔을 피해가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쪽으로 옮겨붙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는 그것도 여전히 물음표네요. 네. 그럼 지금 지역도 그다음에 형태도 다 물음표면은 이게 그냥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 대출 고강대 네.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할 거야라는 공급 정책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한동안 이렇게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가격이 우리가 지난 정부를 겪어오면서 뭐 어떤 대체제라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너무 비싸졌는데 이 비싸진 오피스텔에 월세를 주기 위함이나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뭐냐 하면 공실로 가져갈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되게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재로 바라볼 때에는 좀 더 한정된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다음 대책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뭐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계부채 절감을 하기 위한 이 관계자들 모임에서 나온 어떤 대책의 방안이죠. 네. 근데 우리는 정부에서 발표하기에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거를 읽는 거를 이건 부동산 규제야라고 이제 읽고 있잖아요. 네. 이제 진짜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아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공급 대책과 그다음에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이제 융합돼서 나올 건가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의 규모와 그다음에 범위를 놓고 봤을 때에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얼어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부의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수요 분산 또는 이런 대책들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라면 다시 과거 정부의 제언에 따라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은 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나갈 여지를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방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깜짝으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집값 상승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규제 이후에 수요가 위축돼서 빠른 집값 상승은 좀 낮다라는 진단도 한다라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관점이실까요? 저는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간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급락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추세를 보기에는 좀 우리가 시장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되는 기조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예산이 이제 시장에 풀린다라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생활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런 돈들이 바로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것이 어느 시기를 두고서 이제 자금이 저수지처럼 모이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이게 또 주택 시장에 다시 이제 뛰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특히 단기적인 금융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한다 그랬을 땐 통상적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되면 다시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0.01%가 올라가는 것도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뭐 이제 그렇게 상승 기조를 하시는 분들 전문가 반.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보합 내지는 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고 보는 전문가 반에서 지금은 되게 이제 팽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사실 일단은 6억 대출에 대해서는 모든 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뭐 소득이 사실 낮은 혹은 이제 돈이 부족한 일반 소시민 분들은 이거 좀 약간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난 것이 아니냐. 나는 내 집 마련 겨우겨우 해봤더니 사다리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정부도 이를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가 될 때 이렇게 뭔가 소득계층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좀 세부적인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있겠죠. 네, 당연히 이제 그 그물망은 촘촘해질 겁니다. 네네. 촘촘해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정부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6억 대출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작은 돈인가 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연봉 한 1억 원 정도의 연봉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맞춘 걸로 보여지는데 서울의 이제 주택 가격이 25개 구가 되게 다양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어느 지역 가면 80억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여전히 지금도 6억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가계 소득자를 놓고 월 급여자를 놓고 봤을 때 1억이라는 소득은 상위 10% 정도의 소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
금융자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자산들을 감안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가계의 대출 여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연봉 1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연봉 1억이 실수령액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6억을 최대한 받았을 때 월 한 300 정도 이상의 이자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을 하는 가게가 없다라면 나머지들은 다 이제 빚에 이제 눌리게 되는 거, 허덕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덕이게 된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그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에 나오거나 아니면 역전세에 휘둘리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과 2, 3년 전에 그거를 다 겪어봤잖아요. 아직 그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를 했냐면 야 빚내서 빨리 집 사. 그래야지 집을 가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번 6.27 가계부채 대책은 뭐냐면 빚내서 사지 마. 정부 믿고 있으면 집값 떨굴 테니까 떨궈지면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아. 그리고 6억 이상의 과도한 대출은 가계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고 그 압박이 뭐냐면 국내 경제가 쉽게 얘기해서 돈맥경화가 걸려갖고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국면에 갈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는 이면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정부가 사상 최강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사실 이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그리고 이제 적용받는 내국인 간의 형평성 논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6억 이상의 대출 규제를 받으면서 집을 사지도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에 힘이 얻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어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외국인의 주택 규제, 매입 규제라든지 이제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외국인하고 외국과의 상대를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건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합니다. 상호주의. 자,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어디에서든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지역과 이제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외교 협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서 맺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가갖고서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살 때는 니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얘기하면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상호주의 위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과 관련돼 있는 틈새 시장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대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최근에도 뭐 언론에 한번 불거진 거 잠깐 본 것 같은데 뭐 몇백억 원어치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제 기사화돼서 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되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규제를 이제 강화되는 이런 지역에서의 외국인 주택은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정책에 입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집 사는 거가 우리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택이 되게 부족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장기 출장 오거나 아니면 아예 한국에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지사에 와가지고서 수년씩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정도는 우리가 열어줘야 우리가 폐쇄적인 경제가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쨌든 개방적인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외국인을 규제해야 되고 그 상호주의가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규제를 해야 하는데 또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에 국내 집값을 다 끌어올린다라는 그러한 시선이 그 정도의 거래량은 아닙니다. 그 정도 거래량 아닙니까? 그 일부 정도는 지역에는 또 뭐 중국인들이 엄청 사가지고 네. 토지값이든 집값이든 끌어올렸다라고 뭐 보도가 그거는 되고 이제 하던데. 제주도에서도 했는데 지금 네. 제주도가 거의 이제 그 살당이 실패 구조로 없으니까? 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 이민을 받은 거죠. 네. 투자 이민을 받아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F4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한 투자를 유도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동안 제주도에서 중국 열풍이 불어서 뭐 20몇 조 원의 부동산 개발 투자도 하고 뭐를 해다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디폴트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풀어준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어떤 반작용 또 그것이 상대적으로 내국민이 봤을 때에는 되게 차별되고 그 다음에 불이익하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죠. 제일 먼저 불거진 게 의료보험이었지 않습니까? F4로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제한으로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를 혜택을 받고 이제
부분들이 있고 또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도 어떤 감면이나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거가 야기된 거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많이 샀다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영주권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외국인 유치를 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의 부작용이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실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부동산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만. 특히나 이제 새 안고 투자는 굉장히 이제 그 강남이라는 곳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로 인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이재명 행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이 자금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선순환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소장님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당장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71.6%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 수요 공급이라든지 경제 순환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늘 타오르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고 뭐를 한다라고 하면 억눌릴 뿐이지 수요 욕구가 잠재워지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부동산 금융과 이제 외국과 반대로 이제 우리는 지금 자본시장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외국과 유사하게 같게는 불가능하고요. 이제 유사하게 만약에 시장을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시그널이 뭐야 되냐면 공급 안정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약화돼야 됩니다. 근데 가격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커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부가 아무리 열망하고 갈망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쏠려 있는 자금들이 금융시장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이루고 싶은 어떤 정부의 아젠다라면 뭐를 안정시켜야 되냐면 공급 시그널을 분명하게 줘서 기대 심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에 움직여지는 공포 심리도 낮춰줘야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라는 사항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오늘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들 지금 6억 대출 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이제 단기적이겠지 언젠가 뭔가 좀 풀리겠지. 특히나 이제 서민 주거 대책에 대한 부분 사실 서민들도 집값 상승해서 나도 좀 부자 대열에 끼고 싶다, 중산층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원하는 나도 좀 부동산 저런 집 사가지고 나도 한 5억에 샀는데 10억 돼보자 이런 마음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대 심리를 꺾겠다라는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스탠스가 확고한데 과연 그럼 앞으로 서민들은 꿈의 집 투자는 그냥 길 건너 불구경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내 집 마련은 시대적인 아젠다고. 내 집 마련을 일단 하되. 내 집은 하되 투자라는 거는 특히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실수요자 플러스 이제 1+1 갈아타기 수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수요자들의 그들이 바라보는 이 주택 시장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한테 저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정책과 이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이 질문을 해요. 언제 사냐. 근데 중요한 거는 사라 그랬을 때 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타서 막 이제 불장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화가 빗발치는 거죠. 언제 사야 되냐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실수요자 중심 무주택자들이 처음 집을 마련하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정책도 되게 정확하게 읽어야 되지만 내가 시장에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되는 어떠한 타이밍 선택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택 가격이 한 20%에서 25% 정도 빠졌잖아요, 평균으로. 근데 그때는 뭐냐면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원래 주택은 그때 사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시장이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가 오면 요때쯤에서 가구와 가격을 비례해 가지고 한번 사보세요라고 제안을 해요.
알았다 그러고 끊어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럼 네. 집을 샀나?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가격이 이제 랠리를 치면 그때 전화가 와요. 아, 네 그때 사라 그랬는데 그때 뭐가 있어서 못 샀는데 언제 또 사야 되냐고. 그러면 이 고비가 넘어갈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답답하더라도. 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부채를 이용해서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은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편하고 내가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행복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주택을 투자했으나 그날 이후로는 이제 빚더미에 올라가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는 늘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내가 진입할 때와 빠질 때를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갭 투자가 막혔잖아요. 네. 갭 투자가 막혔으니까 아직까지 정제되지 않은 정부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 끼고 사는 건데 자, 전세금이 6억이 넘어가게 되면 뭐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세입자를 내보낼 때 그 집을 다시 전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돈을 다 현금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이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는 이거를 규제해야 되겠죠. 규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 저는 내 집이 없거든요. 예. 내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6억은 맛보기라고 하니까 뭐 예. 얼마나 더 강력한 초강력 부동산 억제책이 나오는 거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번 정부에서 네. 할 수 있는 거는 수요 억제 앤드 수요 분산이에요. 수요를 억제한다고요? 예. 지금 이제 이 대출 규제가 대표적인 수요 억제 네.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 정책은 필연적으로 뭐를 해줘야 되냐면 공급 정책이 따라붙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대책의 효과는 국민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이렇게 내가 정부에서 이렇게 억제를 했으니 따라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공급 대책으로 해서 지금 3기 신도시가 아직까지 이게 분양 계획이 안 됐는데 다음 달부터 분양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만 호 정도 때려주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 기대 심리를 갖고 있거나 공포 심리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이제 나도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청약을 통해서 내가 주택 마련의 기회가 열렸으니까 갑자기 시장이 조용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 번 그런 게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3기 신도시가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실망한 많은 분들이 이제 뭐냐 이번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주택을 사지 않으면 나는 진짜 영원히 무주택자로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도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서민층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불안 심리들이 계속 가속화되는 거죠. 맞아요. 버블링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 심리 속에서 이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뭔가 꿈도 함께 이뤄주면서 예. 부동산도 억제를 하면서 수요 억제를 하면서 이게 동시에 이번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믿음은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이게 잘 아는 것과 시행을 해서 잘 반영이 돼서 실제 잘 시장이 돌아가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맥을 짚을 줄 알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정부 규제가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이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도 생각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물망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근데 또 모두가 행복한 정책은 그렇죠. 없죠. 예. 그 그물망이 넓어졌다라는 얘기는 누구가 잘 빠져나가냐면 선수들이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선수들이라 함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 네. 그다음에 그걸로 상당 부분 재력을 일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죠. 왜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근데 무주택자들은 내가 생애 최초 주택을 산다라고 얘기하면 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대출 얼마 받아갖고 집을 살 거야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정석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정석이고 그 사람들의 신뢰에 배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정부 정책들을 보면 그물망이 너무 넓기 때문에 선수들은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자, 어렵습니다. 사실 이 지금 영상 클립으로 혹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네. 부동산 투자 나 지금 이제 하고 싶은데 정부 정책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이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해하셔가지고 영상을 키셨을 텐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정부가 계속해서 억제할 거고 예. 그런 관련한 정책이 계속해서 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정말 실제 수요자분들은 정말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물론 그 내 집이 나중에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저는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언제까지 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죠.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을 때에는 골이 깊으면 산도 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내려오는 폭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폭락 수준으로 가진 않아요. 한국 경제가 그렇게 뭐 부동산 이 한 파트를 가지고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시장은 이미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내가 진짜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로서의 주택 시장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때라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약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낮아져요. 근데 지금처럼 막 가격이 올라가고 불장이 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반포에 주택을 그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약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우리 둔촌주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뭐예요? 미분양됐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책을 써줘 갖고서 간신히 미분양되는 거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언제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매덕이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 서울 주택 가격은. 근데 매덕을 내가 덜 받고 주택을 구입했다라면 제가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청약 시장에 늘 관심을 가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늘 숙지하는 것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들이 움직이는데 누가 저한테 그 돈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떠먹여주는 건 없군요. 그렇죠. 결국에 내가 그렇게 발품을 팔고 어디가 진짜 불장이 되고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도 보고 현장도 탐문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 근데 그분들은 오늘 하루하루 생계 유지하며 먹고 살기 네. 너무 팍팍하고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써도 바쁘거든요. 바쁘죠. 주말에도 또 네. 좀 쉬고 싶고 근데 아이돌만 관심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관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 꿈이 이루어지지만 에이, 나는 지금 뭐 나 연봉 5천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20억짜리 아파트를 사. 그러면요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소장님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예, 저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항상 꿈꾸고는 있지만 지금 40이 넘도록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네? 시집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제 시집 얘기를 하시다니요.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우리 이재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주요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내용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환경 성과가 사업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분석해 보겠고요. 삼성 SDI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S일렉트릭의 실적 호황 속에서 사회공헌의 기부금 내용이 줄어드는 그 원인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도국 김수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사업 부문별로 환경 성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과 또 휴대전화, 가전 쪽을 담당하는 DX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환경 성과라고 하면 크게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용수 사용량, 네. 뭐 폐기물 배출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DS 부문과 DX 부문에서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DS 부문은 디바이스 솔루션, DX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만 놓고 보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DS 부문이 휴대폰 등을 제조하는 DX 부문보다 무려 42배나 많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배출량이 42배나 차이가 나면 굉장히 큰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수치죠. 네. 이제 물론 반도체 제조하는 이제 팹이라든지 제조 설비 자체가 좀 전력이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즉 스코프 1, 2 총합은 약 1,488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DS 부문의 배출량은 1,454만 6천 톤으로 같은 기간 12% 늘었고 DX 부문은 34만 2천 톤으로 9.3% 증대했습니다.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은 DS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98%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메탄, 육불화학, 산불화질소 등 고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되는 데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클린룸, 초순수 생산 설비, 온도, 습도, 제어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데에도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 사용량 측면에 있어서도 이 반도체 DS 부분의 규모가 훨씬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팹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전력이 소요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지난해 기준 DS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34,592기가와트시로 조사됐습니다. DX 부문의 경우 4,180기가와트시로 DS 부문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아무래도 DX 부문 같은 경우는 세트, 즉 완성품 사업을 담당하다 보니 조립, 모듈화 공정이 핵심이고 고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자, 재생에너지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실 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항목에서도 두 사업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좀 컸습니까? 네,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아리백을 선언하는 등 이제 재생에너지가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물론 두 사업부에서도 이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항목에서도 DS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7,184기가와트시, DX 부문은 2,884기가와트시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량 자체만 놓고 보면 DS 부문 규모가 더 컸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DX 부문이 더 높았습니다. DX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93%에 달했지만 DX 부문은 20%대에 그쳤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제조기지의 위치 차이가 있는데요. DX 부문의 제조기지는 유럽, 북미 등 비교적 재생에너지 조달이 쉬운 국가에 위치해 있는 반면 DS 부문의 공장은 국내 평택, 기흥, 화성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팹에서는 극자외선, 식각, 증착, 이온 주입 등 극저온, 고전력 공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이 꾸준히 조달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기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펩 가동을 하루 멈춘다 하면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선 좀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영 기자의 정리를 쭉 들어보면은 사업부 자체 특성이나 기술 공정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DS 부문의 환경 지표가 훨씬 안 좋은데 그렇다면 모든 지표에서 DX 부분이 더 좋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DX 부문 같은 경우는 간접 배출량, 즉 스코프 3 배출량이 좀 많았는데요. 네. DX 사업 부문의 스코프 3 배출량은 지난해 8,271만 3천 톤으로 DS 부문보다 약 3.6배나 많았습니다. 스코프 3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협력사, 유통, 제품 사용, 폐기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DX 부문은 스마트폰, TV, 전자기기 완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포함시켜서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 배출량이 큰 규모로 잡히는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제시한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목표가 혹시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밝혔는데요. 네.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전 과정 평가 프로세스를 통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다운스트림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전력 반도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관련한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소식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삼성 SDS 이슈도 좀 보도록 하죠. 부정부패 발생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보고서가 내용이 있었는데요. 클라우드나 이제 물류 등에 있어서의 사업 다각화로 외형을 또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부패가 늘어났습니까? 네, 지난해에만 23건이 발생했는데요. 23건이요. 네, 굉장히 큰 규모이죠, 사실. 네. 2023년에는 부정부패 발생 건수가 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무려 6배나 급증한 수치이죠. 이 가운데 19건은 부패 및 뇌물수수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부패로 직원이 해고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 수도 18건에 이르렀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미갱신된 사건도 1건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제보 건수도 이렇다 보니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 57건에서 2023년 36건으로 줄었으나 작년에는 다시 97건으로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네, 부정부패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봤을 때 이 부정부패 발생 건수가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삼성 SDS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봤더니 자회사 및 해외 법인의 통계를 이제 포함해서 그 수치가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 SDS가 최근 시스템 통합, 즉 SI 중심에서 클라우드, 물류, 보안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통제와 윤리 감시 체계가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설명 드려볼까요? 네, 우선 삼성 SDS 관계자를 만났을 때 좀 가장 강조했던 게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입니다. 이제 첼로스퀘어를 기반으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물류 법인과 창고를 설립해 현지 물류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심천, 칭다오에도 물류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클라우드 및 IT 서비스 부문도 외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삼성 SDS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환, 사이버 보안, AI 기반 업무 자동화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제조, 공공기관에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제조 IT 솔루션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사는 베트남, 헝가리, 폴란드 등 삼성전자 글로벌 공장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주도했으며 현재는 동남아, 동유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쭉 들었을 때는 사실 어떤 부정부패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 확장이 어떻게 이제 부정부패로 좀 연결되게 되는 거죠? 네, 사업 확장으로 공급망과 협력사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삼성 SDS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인도, 동유럽, 중남미 등 다양한 해외 거점에서 직간접적인 해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들
기업들은 부패 인식 지수가 낮고 비공식적인 계약, 접대 관행,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및 편의 제공 등 부패 리스크가 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아울러 삼성 SDS는 다단계 협력망 또 갖추고 있는데요. 이 또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차 공급사의 리스크 관리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2, 3차 다운으로 내려갈수록 협력사의 직접적인 관리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시스템 통합 사업 특성상 외부 인력과 하도급 의존도가 높고 계약과 입찰 과정에서 윤리적 리스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도 부정부패 발생 건수가 늘어난 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 SDS 측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삼성 SDS는 좀 강력하게 윤리 규정을 이제 적용하고 있다고는 밝혔습니다. 협력사는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현지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 협력사 행동 규범 또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행동 규범에는 부당이익 금지, 개인정보 보호, 기업 참여성 등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모든 협력사에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삼성 SDS의 글로벌 사업이 확대가 될수록 내부 통제 시스템이 더욱더 이제 정교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죠.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승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비용이나 기부금을 줄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S 일렉트릭 소식인데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회사의 기부금과 사회공헌 비용 모두 2년 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사회공헌 활동 비용이나 기부금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인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과 좀 연동되는 항목은 아니긴 합니다. 네네. 그래도 좀 이 부분을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게 지난해 기준 LS 일렉트릭의 사회공헌 활동 비용은 5,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에는 1억 5,200만 원, 2023년에는 1억 8,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60% 이상 축소된 셈이죠. 네, 비용은 줄었는데 이게 활동 횟수는 오히려 좀 늘었네요. 네, 숫자만 보면 사실 더 늘긴 했습니다. 횟수는 LS 일렉트릭의 사회공헌 활동 횟수는 2022년 56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2년 새 13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LS 일렉트릭 측은 사회공헌 활동 횟수와 비용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임직원들이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 독거노인 말벗 봉사 등은 사회공헌에게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사회공헌의 질이 중요할 것 같은데 횟수는 줄어들고 횟수는 늘어났지만 비용이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이 활동의 질을 어떻게 좀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회공헌에게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그 활동이 반드시 좋으냐라고 했을 때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LS 일렉트릭의 이런 행보가 질적 성장 없는 양적 확대라는 비판을 나오고 있는 것도 면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기업의 CSR팀 관계자에 따르면 LS 일렉트릭의 경우 사회공헌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반면 횟수는 늘렸기 때문에 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기부금도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줄어든 거죠? 네, 지난해 기부금 규모가 약 8억 2,8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2022년만 해도 약 48억 원에 달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기부. 네, 2년 새 무려 83% 정도가 이제 급감한 거죠. 이 회사의 피어 그룹인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룡전기 등이 기부금 규모를 매년 점차 늘리고 있는 것과는 좀 대조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부금도 줄고 지금 사회공헌 활동도 횟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LS 일렉트릭의 실적은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소리죠. 맞습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4조 5,518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늘었고 2년 전인 2022년에 비해선 무려 35%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영업이익도 3,897억 원으로 2년 전보다 무려 108% 늘었고 순이익도 2,423억 원으로 166%나 급증했습니다.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던 상황에서 기부금을 줄인 탓에
2022년 347억 원 수준이던 LS 일렉트릭의 법인세 비용도 2023년 560억 원, 2024년 912억 원으로 매년 62%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법인 관계자는 기부금을 늘리면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적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기부금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사회공헌에 대한 내부 우선순위가 좀 많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S 일렉트릭의 사회공헌 활동 내역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도국 김수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 시그널 10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